안녕하십니까. 전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외국인 인권 클리닉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 학기에 제 강의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좀 간략히 그냥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시겠지만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을 했고요. 3기이고 또 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7년차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역의 KM 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은 아니겠죠? 이 수업을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한 학기를 보낸 적이 있고요. 올해에도 역시 외국인 인권 클리닉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상세한 사항이라든지 혹은 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나눌 기회가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인사노무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외대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를 받았습니다. 노동법 관련된 것으로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관해서 박사학위를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또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 안에 저희가 노사관계에 관한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사노무를 하는 변호사는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심각해질 때 학교에서 2주간 개강 연기를 하고 또 나머지 2주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보자라고 결정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3학년 친구들 특히 고민이 많겠다. 그러니까 1, 2학년 학생분들도 당연히 힘들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3학년 분들은 특히나 이제 수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 마음이 어떨까, 조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수업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생각한 일정이 많이 어그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또 많이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좀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열람실은 사용할 수 있는지, 도서관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어디서 공부를 하시던지 이렇게 체력 관리 같은 거 잘 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조금씩 하루하루 잘 지내다 보면 반드시 끝이 올 거예요. 이제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까지는 하루에 3시간 자면서 막 되게 힘들게 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끝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들도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끝은 있다. 끝이 그렇게 아주 먼 미래는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번 학기 잘 지내면서 여러분이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게 공부 방법이든 아니면 변호사로서의 업무이든 혹은 진로이든 간에 편하게 그냥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또 수업과 관련된 거 질문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소통을 좀 해가면서 한 학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클리닉 수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제가 올려드린 거 보셨죠,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또 되게 특수한 장점들이 있잖아요. 외국인 관련한 것들, 업무들을 하는 글로벌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롭게 상담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분쟁 해결의 기준을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겪는 일반적인 법률 분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담도 하고 또 때로는 소송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저 같은 이제 실무에 나가 있는 변호사들하고 학생들 또 혹은 교수님들이 같이 이제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분쟁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하게 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해소를 좀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요건사실이라든지 혹은 입증 책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요건사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민법 공부할 때 정말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해서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실무를 한번 겪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라고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난민 사건이라든지 출입국 불허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아주 특수한 사건들인 거죠. 이런 게 좀 다수 존재해요. 그런데 결국은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겪는 일상생활과 같은 분쟁이 정말 많아요. 근데 또 이분들은 일단 언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언어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면 같은 상황일 거예요. 내가 심지어 뭐 영어를 아주 잘하고 뭐 일본어나 중국어를 아주 잘한다고 해도 그 나라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법률적 해결을 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형사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이혼 소송도 좀 많아요. 그게 종류가 또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설명을 좀 해가면서 우리가 직접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외부에서 많이 실무 수습도 하고 그러면서 실무를 익힐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점점 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어디 외부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 수업을 통해서라도 내가 한번 서면을 작성해 보겠다. 그리고 이 서면을 변호사에게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서면을 작성하시는 스킬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요건사실 정리를 하면서 시험에 도움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채용을 해보지만 채용을 할 때 보는 것들이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실무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이론적인 지식을 실무에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거든요. 그럴 때 본인이 작성한 서면이 있다든지 혹은 뭐 어떤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실무 수습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잘했다라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의외로 가점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작성할 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이잖아요. 낯설기 때문에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학생이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감안하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이런 준비 서면이 이렇게 써야 되고 이 쟁점이 있다면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야 된다. 혹은 일반적인 소장이나 준비 서면, 답변서 같은 것 혹은 증인신문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작성해 오신 서면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범 답안처럼 제가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쓰신 그 서면하고 비교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서면이 채택이 된다면 이건 정말 잘했으니까 내가 요거 첨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우리가 지원할 때 시험 합격한 다음에 어디에 지원할 때 같이 내야지.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후배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변호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친한 변호사가 없다든지 아니면 선배들도 사실 바쁘잖아요. 저희가 시간이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인 것 같아요. 저도 막 작년에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을 하고 했던 이유들이 일도 많고 물론 저는 박사이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지만요. 정말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방식 가운데 일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궁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업무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진로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개업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정치하게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수업 진행과 관련된 거는 수업 시간에 좀 관련이 없다 싶으면은 뭐 쉬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수업 마치고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좀 해가면서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특수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인권 클리닉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스펙트럼은 되게 다양했잖아요, 아까. 그렇지만 역시나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처분 취소예요. 이거 저희가 첫 번째 사례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소송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이 의외로 공법 같은 경우 특히 행정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안 한번 진행해 보면 또 의외로 쉽게 풀려요. 그래서 행정법이 내가 그냥 이론으로 볼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사건 하나 보면 이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목적 가지고 또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한번 사례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거 한번 볼게요. 국내에서 범죄 행위를 하거나 혹은 혼인 비자로 입국을 해요. 외국인 분들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분이 그 출입국 체류 기간에 대해서 어떤 허가를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 계시려면은 연장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비자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가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예요. 근데 그게 경미하거나 혹은 이제 연장이 안 될 만한 것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안에 따라 달라요, 당연히. 그런데 그럴 때 이분은 꼭 한국에서 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셔가지고 뭐 아이나 혹은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꼭 살아야 된다. 혹은 뭐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 프로젝트에 본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이 연장을 허가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냐?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해서 많이 볼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혼인하셔가지고 국제 결혼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입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셨는데 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상대방의 폭행이 있었거나 외도가 있어서 이제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혹은 나는 귀책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의 100% 귀책으로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뭐 잘 끝나서 그러니까 그냥 그래 상대방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 내 잘못이니까 우리 뭐 협의 이혼하자라고 해서 잘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상대방이 정말 그냥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어도 심지어 잘 못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이 남자분, 보통 남자분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남자분이 갑자기 안 나타나시고 막 사라지시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폭행을 당했거나 외도를 뭐 상대방이 했다고 해도 한국어를 몰라요, 일단. 그리고 또 경제적인 약자의 지위에 있고 핸드폰조차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뭐 녹음, 동영상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어를 못하니까 자기가 막 폭행을 당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이 잠적해서 이혼은 했지만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거를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왕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잘 정착해서 살고 싶은데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이게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되면은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조금 안타까운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법리에 따라 이렇게 진행했던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핵심 쟁점은 이거예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폭행건이라든지 앞에 말씀드린 사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범죄라는 거. 그래서 이게 체류 기간을 연장을 불허할 만큼의 사유는 아니다라는 것이 쟁점이 하나 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사례에서는 내 귀책 사유가 아니고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살려고 한번 해봤는데 근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모든 소송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원고 피고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민사나 형사 말고 민사하고 행정사건을 진행을 해보면 당연히 원고 피고가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때요? 각자의 말을 하잖아요. 당연하죠. 만약에 각자가 아니고 서로 조금 양보하고 이해했다라고 하면 조정으로 끝나거나 협의해서 소송까지 안 가겠죠. 소송 와도 조정으로 그냥 잘 끝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재판장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진짜 정당한 얘기를 하는지
피고가 정당한 얘기를 하는지 재판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항상 그게 고민인 거예요. 내가 혹시나 내 판단의 그르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당연히 법리 중요하죠. 법리는 기본이고요. 이 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건들도 제가 막 진행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고 이 억울한 걸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심지어 쟤도 알아요. 상대방 저 나쁜 행동을 한 저 사람도 알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우리가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정말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사건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제가 사건 진행하면서 꼼꼼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되는 것들이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가장 많이 회자됐던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같이 이제 사망한 사건 난민 중에서 그래서 사진을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사진이 있죠. 이제 그것처럼 세계에는 분쟁 지역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의 찬반에 대한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나라도 결코 낯설지 않은 이제 난민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요, 법무부 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한 그게 있어요. 난민 요건이 있거든요. 그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난민이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난민 신청자에게 내가 돌아갔을 때 그게 종교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뭐 개인 신념이든 아니면 뭐 여성으로서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명예살인 같은 경우들. 뭐든 간에 어쨌든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당해서 나의 신체, 나의 생명에 굉장한 위해가 온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여야 돼요. 이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다행히 자기의 그런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분들이 정말 난민인지 아닌지에 대한 굉장한 숙고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증거가 이제 충분하지 않으니까 재판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들에 대해 좀 긍정적인 판단보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담이 만약에 나한테 온다면 이 상담에 대해 내가 변호사로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특수한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쟁점은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막 그렇게 친숙하게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쟁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쟁점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에요. 이거는 시험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들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거든요. 가장 또 일반적인 일상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임금 청구의 소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사노무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서 많이 혹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통상임금 소송이다, 뭐 퇴직금 관련된 거다, 여러 가지 뭐 수당 관련된 거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간단한 소송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사무실에서 공익적인 소송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임금 체불이 정말 많았거든요. 뭐냐면 이분들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업종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일반적으로 안타깝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관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 예를 들면요. 그냥 비닐하우스에 숙소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이제 근로 장소, 근무 시간, 그 다음에 뭐 언제부터 했는지 혹은 기간제면 기간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급여를 주면 어떤 식으로 급여를 주는지, 기숙사가 있다면 어디인지, 숙식비가 제공된다면 그것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표준 근로계약서가 외국인 용어로 따로 나와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용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요, 이제 사용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닌데 간혹 이제 이런 열악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쓰면서 내가 숙식을 제공할 테니까 매월 뭐 30만 원, 40만 원을 숙식비로 공제한다. 얼핏 보면은 이 비용이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그 혹시 원룸에 사신다거나 혹은 주위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냥 뭐 이것도 보증금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이지만 어쨌든 그 정도면은 아주 비싼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 밥도 준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비용이겠지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여를 받은 다음에 이 급여는 다시 이제 또 숙식비로 내던지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냉난방 설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일단 거기에. 그리고 그냥 비닐하우스예요. 심지어 샤워 시설도 없어가지고 샤워 시설에 없이 그냥 옆에다가 조그마한 뭐 그런 그 간이 샤워 시설을 밖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폐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요. 이제 이런 거. 뭐 식사도 원래 삼시세끼를 제대로 제공을 해줘야 숙식비를 받는 거잖아요, 식비를.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좀 굉장히 열악한 식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주말에는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상한 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간혹. 그래서 그러면서도 숙식비를 공제하고 이제 또 급여를 달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돈까지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건을 통해 볼 건데 기숙사는요, 또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를 사용을 하려면 이 집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요건은 뭐고, 뭐 최소한의 필요한 그 공간은 또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건 하나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숙식비 그냥 떼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분들의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주 간혹 보셨잖아요. 폭행이나 뭐 모욕적인 발언, 폭언 이런 거 있고, 뭐 여권을 빼앗고, 심지어 여성 근로자들 같은 경우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좀 심각한 문제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간략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혼 청구가 있어요. 근데 이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외국인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쌍방 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이제 문제가 가끔 있는 경우가 뭐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국내 내국인하고 혼인할 의사가 없어요. 자기는 별로 이제 결혼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려서 뭐 잘 살아봐야지 이런 의사 없이 그냥 들어오셔서 그 혼인으로 들어오면 이제 비자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혼인해서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악용하시려는 분들이 아주 간혹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진짜 어쩌다 한 번 있는데 이제 그게 좀 기사화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국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거는 혼인 무효로 볼 수 있느냐, 혼인 취소로 볼 수 있느냐, 뭐 이혼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그냥 서로 잘 안 맞아서 끝내는,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끝내는 그런 거 말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인 배우자들이 폭행하는 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가족들도 굉장히 이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작년에만 해도 뉴스에 굉장히 많이 회자됐잖아요. 폭행을 하고 뭐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하고, 이래서 이제 아이도 같이 트라우마에 심하게 이제 걸려서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좀 보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외국인 분에 대해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가, 이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소하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그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뭐냐면 뭐 대여금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가족끼리 말고요. 그냥 술을 마시다 좀 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폭행의 문제라든지 뭐 교통사고 같은, 그냥 우리가 뭐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혹은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보험금에 대해서 이제 뭐 갑자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상적인 민형사 분쟁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거 위주로 알아보겠다.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진행 방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가 글로벌 법률상담센터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상담을 참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도요.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처음부터 상담에 투입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단독으로 못해요. 그냥 이제 대표 변호사님 옆에서 같이 듣고 작성하는 정도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가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6개월, 1년 정도가 지나더라도 상담에 참여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실무적인 훈련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상담을 못하다 보면은 막상 내가 처음 상담을 딱 했을 때, 나 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나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내가 알아낼 수 있을까? 쟁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의 말 가운데 이 법률적인 쟁점을 내가 어떻게 뽑아낼 수 있지? 라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상담에 참여하기를 좀 권해드려요. 그런데 상담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상담소에서는 이 기초사실 제공을 좀 해주시거든요. 뭐 보통은 A4용지 한 장 안 되게 간략하게 그냥 쟁점을 작성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상담 가능 시간에 협의를 해야겠죠. 여러분 되게 바쁘잖아요.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수업도 있을 거고 너무 바쁘니까 시간을 좀 가급적 효율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시간을 협의를 하고요. 실제 상담은 1시간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1시간 내외 정도로 우리가 잡고 있거든요. 상담을 진행해서 이분의 어려움은 뭐고 이분의 그 원하는 거, 진정으로 이분이 원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의뢰인의 말과 내심이 다를 때가 아주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저는 항상 의뢰인들한테 2가지를 강조를 해요. 첫 번째는 거짓말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서 이제 소송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사실관계를 모르고 진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암초에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알았더라면 소재를 안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그리고 절대 증거 조작하시면 안 된다. 이제 억울하시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한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거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시거든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2번째가 뭐냐면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증거를 조금 같이 가져와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 파악하는 것들도 저희가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간략하게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쟁점은 이거다. 요 정도 뭐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은 구두로 우리가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행해가면서 수업에서 제가 자료를 드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기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서 바로 드려버리면은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가공을 좀 해요. 그래서 사실관계도 조금 변경을 하고 당사자 이름 당연히 다 변경을 하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 기록에는 이제 보통 증거 자료들이 있겠죠. 그 증거 자료들을 드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장 같은 걸 한번 작성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메일로 혹은 이클래스로 보내주시면은 보통 이제 이클래스로 보내주시거든요. 이클래스에 업로드 하시면 제가 보고 이제 또 여러분께 참조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리고 또 첨삭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 점을 유념하시면서 보면 될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소장 작성 요령이나 요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다음 페이지 제가 올려드린 거 보면 이 다음 페이지 소장 양식을 제가 아예 별도로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소장은요. 법원에 제일 처음 딱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좀 중요해요. 재판부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원고의 청구가 보통 이제 소장은 원고가 내니까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겠구나. 이 사람이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게 영 쓸데없는 거 아니구나. 이 정도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 전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증거 혹은 모든 법률 관계를 처음부터 다 얘기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전략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고 또 추가로 소송 전략을 계속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어쨌든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구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피고인데 이제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회사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개인 사업자일 수가 있고요. 법인일 수가 있거든요. 법인이면 법인 상대로 하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면은 개인을 상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원피고 특정할 때 한번 간단히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당사자를 특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청구 취지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시면서 변호사 실무책을 사셨을 수가 있고요. 민사 실무책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연수원에서 보통 발간하는 교재들을 보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또 따로 교재로 주신 것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청구 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요. 이거는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록형 시험 볼 때도 원피고 특정하고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작성하고 이런 것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안 중요한 건 없지만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청구 원인 중요한데 당사자의 지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대여금 사건이다라고 하면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이고 어떤 관계에서 빌렸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임금 청구 소송이다라고 하면은 누가 사용자고 누가 근로자인지, 혹은 뭐 근로자성 다툼, 노동법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근로자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왜 근로자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지위가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법인이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 이 회사의 목적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경위,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 대여를 어떤 경위에서 하게 됐는지, 이 사람이 뭐 언제, 어디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받았는지, 아니면 뭐 그냥 수표를 건네받았는지, 현금을 받았는지, 이걸 입증할 증거는 뭔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건의 경위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사안에서 문제되는 법률적 쟁점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뭐 몇 월 며칠 돼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률적 쟁점이 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게 기망에 의한 거라면 기망에 의한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 법률적 쟁점을 제목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판장이 봤을 때 이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거네, 기망이라면은 뭐 어떤 게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다가는 뭘 하면 좋냐면요, 일반적으로는 이거에 관련된 판례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법조문 같은 것들은 써주는 것이 가장 좋죠. 이거는 재판부가 알고 있고 사실 이 재판을 계속하는 재판부라면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변론주의잖아요. 민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니까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재판부가 이걸 모르겠어? 이 법리 몰라? 기망 이거 얼마나 중요한 판례인데 이거 눈 감고도 외우겠네. 이런 판례들 있잖아요. 그래도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작성하실 때는 사실관계 명확히 보셔가지고 이 판례가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도 보셔야 돼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판례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결론 내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시죠? 소장 원고 A, 주소, 그 다음에 대리인이라고 하면 뭐 본인 이름 쓰셔도 돼요. 뭐 변호사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피고 B, 뭐 주소 이렇게 있을 거니까 주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 뭐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제 소송의 종류겠죠.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쓰시는데 여기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뭐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연 12%잖아요. 지연이자. 제가 3기로서 처음에 딱 법정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소송을 이제 뭐 서면을 쓰고 했을 때는요, 이 지연이자가 20%였어요. 높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몇 년 후에는 15%로 낮춰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 아마 5월 1일자로 바뀐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작년에 또다시 한 번 또 내려졌어요. 낮춰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12%다, 지연이자가.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항상 상대방 부담으로 한다라는 거,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이 1항에 돈을 지급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혹은 판결을 구합니다. 여러 가지로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 1. 당사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경위, 3번 이거 아까 손해배상 청구였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은 뭐예요? 불법행위죠. 그러니까 3번에다가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의 존재해서 써도 되고요. 혹은 이 사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쟁점이 있다면 그 쟁점을 가나다로 해가지고 작성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4번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는 입증 방법은 당연히 붙여야 돼요. 중요한 게 갑 제1호증에 뭐 매매가 있다고 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런 거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날짜. 이거는 예전 거라 2018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 여러분이 작성하신 날짜 쓰시고요.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누구누구누구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규정 해서 쓰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지금 피고 주소지잖아요. 피고 주소지를 그 관할로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이제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답변서는 일단은 원고가 낸 걸 보고하는 거잖아요.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근거에 따라 나한테 돈을 주든지 뭘 하든지 뭐 지위를 확인해 주든지 여러 가지를 해줘야 돼 라는 청구잖아요. 답변서는 네 말은 알겠어. 너는 이렇게 주장했지. 근데 사실 이건 아니야. 이게 법적으로 아니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던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는 원고의 주장을 정리를 해요. 간략하게. 뭐 원고가 이미 소장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을 테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막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는 없고요. 정리를 그냥 간략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당사자의 지위를 쓰는데 이걸 왜 쓰냐면 서로가 생각하는 지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위를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써주는 것이고요. 혹은 지위가 같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 해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형식이니까. 의외로 법률 문서는 형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에 따라 작성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피고의 관점이에요. 내가 돈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아까 대여금 사건에서 만약에 원고는 자기가 채권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빌려준 거니까 돌려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아닌데? 나 증여받은 거야. 나 빌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한테 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경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채권자, 즉 원고는 빌려줬다고 할 거고 피고는 아니야, 나 그냥 증여받은 거야. 내가 왜 돌려줘? 경위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아요. 사안에서 문제되는 법률적 쟁점. 대여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할 텐데 사실 이 판례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이 금액은, 이 금원은 대여가 아니고 증여라는 걸 판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답변서에 대해서 사건 번호 나오죠. 그리고 원피고 나올 거고 위 사건에 관해서 피고 소송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청구 취지에 관한 거 이제 답변 당연히 그러니까 청구 취지가 처음에 뭐 1, 2, 3 나왔다고 하면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도 보통 1, 2, 3 혹은 1,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그죠? 그리고 소송 비용은 내 책임 아니니까 원고 네가 내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적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1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의 지위 2번 이 사건의 경위 3번 원고 주장의 부당성 왜냐면 원고가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을 나눠가지고 가나다로 나눠가지고 왜 부당한지 이 사건의 법리는 뭔지 이런 것도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론. 위에서 본 모든 사정을 참작하시어 부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입증 방법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를 대여를 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2억은 증여다. 그러면 내가 대여한 8억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결론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용을 한다. 그래서 일부는 인정을 한다. 일부는 인정을 해서 내가 8억은 갚아야 되지만 2억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게 결론이 달라지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가면 좀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모두 기각해달라.
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작성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다 작성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건의 케이스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뽑고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케이스당 하나 정도를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왜냐면 이게 패스페일 과목이니까 그걸로 저희가 이제 저희 성적 부여를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알려드리고 혹여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저희가 또 얼굴을 마주하고 봤을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입증 방법에 있는 피고잖아요. 피고는 을이겠죠. 그러니까 을 제1호증에 1,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내고 그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2020년 몇 월 해가지고 내고 피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누구 그리고 또 법원 관할 법원 누구 어디 서울중앙지방법원 귀하 뭐 이런 식으로 귀중 이런 식으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서, 증인신청서, 증인신문사항도 있는데 의외로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보면 저도 증인신문 이제 무죄를 받거나 되게 중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은 한 3시간 증인신문이 진행이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길게 안 되고요. 한 3, 40분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다투는 사건들은 막 증인 되게 많이 불러가지고 3, 4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기운도 빠지고 막 힘들고 진짜 어질어질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증인신문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볼게요. 증인신문의 목적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요. 주장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신청서의 내용은 뭐냐면 누구를 증인으로 할 건가. 그러니까 인적사항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증인 신청서 송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받아야만 증인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인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불러서 뭐 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채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 사람이 피고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피고가 이러해서 나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는 거죠. 증인신문의 내용 같은 경우는 주장 사실이라든지 상대방의 항변, 그러니까 내가 대여한 거에 대한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 저 사람은 증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빌려준 거 맞아요. 뭐 이런 거. 그거에 대한 사항이거나 이제 아니면 아주 디테일한 뭐 저 사람의 거짓말의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증인 신청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원래는 이제 법리에 따라서 막 작성을 잘 하고요. 특히나 증거가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는 이 사람 원고 말이 맞는데 원고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증인이 와가지고 전부 알고 있고 증인이 증거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는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실무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막 그동안 가졌던 많은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대신에 이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명확히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 실무에서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예를 들면 행정사건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왜 중요한지 실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리고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뭐 진로를 결정하거나 혹은 뭐 면접이나 이런 것들 서류 전형을 갈 때 넣을 수 있는, 같이 제출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서면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목적이라면은 충분히 이 학기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지금도 많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계획이 어그러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개강도 연기되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도 1년을 돌아보면은 여러분께 아주 크게 마이너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먹고 잘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3학년 겪어봤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으시면서 이 수업 같이 진행하고 또 이제 수업 외적으로도 어쨌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답변도 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한 학기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까지는 동영상으로 보고요. 학교에서 특별하게 뭐 일정이 나 지시 같은 게 없다면 저희가 3번째 주에는 이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또 학교에서 직접 뵙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